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더 얘기할 만한 사람이다라거나 뭐 이렇게 수고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다 보니까 저도 서울에서 왔는데 다 전국에서 모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라고 수고했어 이런 말도 못 듣잖아요. 다 저보다 다 막 멀리서 오셨죠? 게다가 고등학교 입학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러면은 제가 아이를 다 키워봤는데 뭐 이러고 되는데 그러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이제 막 첫째 다 키워보신 분들이야. 내가 다 키워봤는데 이것도 안 되죠. 또 사회적 경륜으로 보나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이 의자 안에 좀 불편해요. 지금 제가 이게 밑에 앉아서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안 보이실까봐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냥 할 수 없이 앉아있긴 한데요. 이게 너무 민망하네요. 게다가 요새는 강의는 잘 시간 보면서 할게요. 강의는 거의 잘 안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고. 하지만 모든 대안학교들은 항상 입학생을 받기 전에 부모 협박용으로 꼭 한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때가 제일 서로 노골노골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때 우리 다 얘기했다. 서로 다 약속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어제 신영국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어젯밤에 제가 정말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 양이 있는 거고 제가 그냥 1시간 반 정도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교육청에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 반쯤 됐는데 들어가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금산간대학교가 입학 경쟁률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뭐 정원은 다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간디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간디는 3대1, 5대1의 부모님들이 내려와서 전형이 끝나도 합격한 부모들과 합격하지 않은 부모들이 딴 버스 타고 올라갔다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대학교육이 후져져서라기보다는 하자에 있을 때도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확 그만두는 애들도 있었어요. 나 나올래 이렇게 탁. 근데 지금은 너무 불안해서 역설적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재미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아이들의 이게 뭘까가 궁금해져서 그 공교육의 상황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 거거든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냥 시작하는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기차 이름들 아시죠? 기차 이름들이 비둘기, 그 다음에 통일, 무궁화, 새마을, KTX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는 순서인 거죠. 평화를 나타내는 비둘기하고 그 다음에 통일, 그 다음에 남한만 나타내는 무궁화, 그 다음에 산업화, 새마을, 그 다음에 속도잖아요. 근데 가장 평화가 느리게 가잖아요. 가장 느리게 가요. 비둘기호가. 그 다음이 통일이고 KTX가 제일 빨리 가죠. 그 다음에 산업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차의 이름이 상징하는 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비둘기호도 없어요. 평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무궁화, 새마을 그 정도인데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KTX보다는 비둘기호 쪽에 훨씬 가까운 굉장히 느린 변화를 보기가 한참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거고요. 교육에 관한 글을 읽으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런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교육에 관한 글은 30년 전에 쓴 글이나 2년 전에 쓴 글이나 언제 썼는지 연도를 안 보면 항상 똑같다는 거죠. 마치 한 20년 전에 졸업한 고등학교를 가거나 한 40년 전에 그 학교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교육의 모습처럼 되게 느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그러니까 그 비둘기부터 KTX까지 오는 우리나라 시대에 지금의 시대를 생각하는 키워드로 사실 처음에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국민대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도 교육청은 국민의례를 하지만 근데 지금은 국민의 영역은 거의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산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는 국적을 바꾸면 나라를 배반하는 줄 알았어요.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하여튼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국민대기는 없고 이 국기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빼고는 별로 우리한테 감동을 주지 않는 그런 국민대기의 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거는 시민이었죠. 한동안 국민대기, 해방 후에 국민대기에 몰입하다가 시민의식, 시민교육, 시민대기에 굉장히 몰입을 했었고 그것은 그 선출, 선거,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선거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선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실망감이나 그 효용성의 떨어짐도 상당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시민으로서의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해요. 내가 시민이 될 거야. 이런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난민이라는 말을 좀 안 해요. 글로벌 난민이라거나 지금은 거의 난민의 시대다. 그러니까 국민 대기, 시민 대기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난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소속감이 없는, 소속하려고 애쓰지만 소속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소속감을 갖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소속감이 있을까? 국가일까? 아니면 시민일까? 난민 형태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난민으로 살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 서울대 교수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있대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시대에 나온 한 5년 사이에 나온 논문들을 쫙 모아서 그 사회를 말해주는 키워드가 뭔가를 이제 논문 선집이라고 그러는데 다 모아서 논문 선집을 만들었는데 그 논문 선집의 키워드가 속물과 이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속물이 되었고 아들은 이녀가 되었다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30살은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되게 어려워 보여요. 20살 대학생이 의젓해 보이진 않죠. 저희 세대는요, 20대는 세계혁명 이런 거 아니면 고민 안 했어요. 그러다가 30대 됐을 때 집에 국가 고민하고 40대에 가족 고민하고 한다고 50대에 이르러서 이제 노후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실이건 아니건 20대 때는 굉장히 큰 고민을 했던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대학교는 정말 우울하거든요. 되게 대학교 중2병이 아니라 대학교 대2병이다. 취업 뭐 하여튼 그런 우울함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그 속물을 아버지는 체제 내에 포섭되어 축적하고 소비하는 주체다. 재산과 지위를 축적하기에 일생을 바치고 그러나 정작 자기 주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없다.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들인 거죠. 돈은 되게 많이 벌었고 또 지위도 가졌는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요. 지금의 20대는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거나 아니면 더 잘 살 수 있었거나 라면 지금의 세대는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많다라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그 돈과 지위를 벌었는데 그 아들은 결국 잉여가 된 속물대열에 가담하여 속물지위를 얻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50대가 되거나 하면 이제 명퇴나 이런 걸 준비하거나 이제 대기업이나 뭐 기업의 임원들인데 제 동기들이거나 저의 한 3, 4년 선배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에서는 젊고 똑똑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는 거가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쟤네들이 들어와서 이 회사의 이 환경과 서열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나를 어떻게 밀어낼지도 몰라라는 긴장감이 있고 집에 오면 우리 아이가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거기를 왜 못 들어가고 있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우리 회사에 젊은 애들이 들어오는 게 싫고 밤에는 우리 집 젊은 애가 그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충돌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잉여라는 말은 쓸모에 대한 고민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저희 애도 20살이 넘었는데 그 아이가 쓰는 것 중에 제 체크카드도 있거든요. 그럼 아시죠? 걔가 쓰면 제 핸드폰으로 띵 울려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때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투명하구나 얘네들은. 거의 동년배 모든 애들이 부모의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카드를 갖고 쓰고 있고 그건 모두 다 공유가 되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20살이 됐을 때는 한정없이 부모를 속일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제가 대학교 때 샀던 모든 책이 교과서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샀던 책에 한 50권 중에 교과서 한 권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대학교가 가면 교과서가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이러면서 사가지고 다 뽑아놓고 거의 모든 거를 속일 수 있었다면 사실 저희 친엄마 대학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걸 속일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대학 나왔거든요. 우리 딸은 잘 못 속여요. 왜냐하면 대학의 구조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네, 교과서 안 산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카드도 제 카드를 써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이 아이들의 20대라는 게 뭘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난민의 시대고 취업은 안 되고 절벽이고 그 다음에 뭘 많이 포기해야 되고 스펙이고 이러니까 난민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생존이죠. 난민은 살아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난민이 되면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 중간중간 다리를 꼴 수도 있는데 건방진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놓거나 이러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를. 생존은 중요해요. 근데 난민은 특성이 뭐냐면 삶의 목표가 생존 하나인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존주의. 살아야만 하는 게 난민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 난민의 생활법을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강남에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치시면 나오는 공부하는 책상이에요. 이게 드림 큐브예요. 이 이름이 드림, 꿈의 큐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이걸 온라인 마켓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그걸 넣고 닫는다는 거죠. 독서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주의란 모든 것이 거세되고 그 속물의 지위를 얻는 걸 어정쩡하게 하면 못 얻거든요. 어정쩡하면 잉여가 되니까 필사적으로 삶을 거기다 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커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시켜도
그러니까 저런 게 걸리는데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네. 경기도의 어떤 교장 선생님은 일제 유양초등학교가 일제고사 기간에 그 교문 현수막에다가 6학년 공부 목숨 걸고 공부하는 기간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네이버에 떴죠. 그래서 댓글이 6학년 애들한테 목숨 걸고도 심하지 않냐 막 달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내리셨어요. 근데 내리면서 그 교장선생님 하신 말이 뭐냐면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뭔데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구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에 목숨 걸지 어디다 목숨 건다는 얘기냐. 목숨을 평생 안 걸어도 되는 목숨 공부에다. 근데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를 얘기할 때 항상 극단의 언어와 함께 듣는 거죠. 극단의. 저희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극단의 언어는 그거였어요. 공부하다 죽은 놈 못 봤다. 그냥 좀 해라. 근데 안 그렇죠. 수능 다음날 나오는 기사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하다 죽는 놈이 없었고 덜했고 공부하다 하는 자살률이 저희 때만 해도 더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부하다 죽는 놈 못 봤다 공부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수능 다음날 학력고사 다음날 뭐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라는 1등의 인터뷰가 아니라 자살의 아이들이 나오면서 그 말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거는 부산 부전초 애들이 이호덕 동요제에서 부른 노래예요. 이거는 유튜브에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영초등학교 나와서 규제고등학교 나와서 민사고 나와서 하버드대 갈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야. 근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들은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파이가 된다고 한들 그건 직업 분류에 안 들어라든가 아니면 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니라는 식으로 그 굉장히 단순하거나 그렇게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되거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한다고 해도 뭐라 그러냐면 그래 괜찮아. 일단 공부를 잘하면 선택의 범위가 더 넓어질 거야.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잘하고 나면 더 많은 선택이 있단다. 괜찮아. 그것도 해. 아이들은 나의 꿈이 거부당하지 않지만 나의 꿈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엄기호 씨와 그 하지연 정신과 의사가 대담한 공부 중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애들이 공부 중독이라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공부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봤더니 책이 우리나라에 2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엄지호 씨하고 하지연 씨가 대담한 공부 중독에서 벗어나자는 책이고요. 하나는 박민수 씨가 공부 중독 1등 공부법이에요. 하나는 공부 중독이 돼야 된다는 책이에요. 공부 중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교보 가서 그 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보 가서 서서 읽었어요. 1등이 되는 공부 중독법을. 근데 거기에 논리가 그거예요. 거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10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런 거예요. 네 인생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네가 공부만 하고 나면 지금 네가 무엇을 생각하든 네가 어른이 됐을 때 그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 다음에 네 인생이 위험에 빠졌을 때 너의 학벌이 너를 구할 것이다. 네? 뭐 그런 거예요. 효율.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공부만큼 투자 대비 효율이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대학 때까지 억이 넘게 든다고 하지만 대학 때 그러니까 억을 들여서 커피집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억을 들여 공부하는 게 소득이 더 높아진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부모가 원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게 부모인데 너를 제일 사랑하는 부모가 틀린 말 하겠냐.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논리는 정말 효율과 이런 거죠. 이거는 생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생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정말 딱 우리 애들은 경주마로 사는 거예요. 제가 과천에 갔었어요. 아니 왜 갔냐면요, 대안학교에서 애들을 경주마로 키우지 말자, 애들이 너무 경주마인 것 같다, 뭐 야생마로 키워야 된다는 말을 하도 하다 보니 제가 경주마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경주마를 한번 봐야겠다. 도무지 내가 이렇게 안 보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과천에 갔더니 거기 과천 경주 경마장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면 저처럼 이 무지한 시민을 위하여 한 시간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마가 경주를 스타트할 때 체중, 기수하고 말의 체중을 잴 때부터 뛰고 돌아오는 데까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구경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중 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봤는데, 놀라운 거는 이 경주마들은 말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어서 경주를 뛸 때 눈과 귀를 가린대요. 보셨죠? 다 눈과 귀를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탁탁 튈 때 이제 이 모래 같은 게 튀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눈과 귀를 가려야 이 욕망들이 거세돼서 딱 기수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수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고 뛰고 났더니요, 전후 체중을 보여주는데 그 본래 말의 체중이 한 20%가 가미하는 거예요. 저걸 뛰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경주마로 산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가혹한 표현인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기에 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만 가려도 되거나 안 가려도 되는 애들이 있대요. 좀 무딘 애들이죠. 걔네들이 1등을 못한다는 거예요. 1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거는 보셨죠? EBS에서 시험 나왔을 때 서울대 애들의 학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교수가 서울대 애들 중에 학점이 높은 애들의 공부법을 텔레비전에 소개하려고 인터뷰를 다 했는데 결국 나는 이걸 발표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서울대에서 학점이 4점이 넘는 정말 1등하는 애들이 학점 A+가 나오는 방법이 딱 하나였던 거예요. 교수의 숨소리까지 외운다. 완전히 녹음해서 외운다. 그러지 않고 질문하거나 이러면 다 A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외국 대학생의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똑같이 질문했어요. 교수의 의견이 있다. 근데 이제 시험이 있을 때 너의 의견이 다르다. 그랬을 때 너는 너의 의견을 쓰겠냐 안 쓰겠냐 이럴 때 외국 애가 자기는 자기 의견을 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너는 학점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교수가 너의 의견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험 때 왜 너의 의견을 쓰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인터뷰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의견을 한번 펼쳐본다는 건 그 학점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모험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교수와 나의 의견을 교류해 본다는 건 내가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물론 이거의 근본에는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쳐주는 다른 효율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있지만 그 결국은 A+라는 학점을 받기 위한 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경로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성공한 아이들이에요. 혹은 성공하기를 열망하는 아이들이에요. 생존을 생존주의로 삶은 애들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성공하기를 열망하는 아이들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생존이 아니라 탈존의 상태예요. 하자에 그 직업체험을 해요. 공교육 아이들이 와서 4시간씩 직업체험을 해요. 하고 가죠. 하자에 대안학교도 있고 한데, 하자에 오는 애들이, 공교육 애들이 자기를 표현했던 말이에요. 지난 몇 년간. 좀비와 방석이. 좀비는 뭔지 아시죠?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있는데 잠을 자기 때문에 몸은 학교에 있지만 영혼이란 방석은 뭘 것 같아요? 성적 깔아주는 아이죠.
내가 성적 깔아준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간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하자가 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탈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하자는 사실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서태지의 아이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들이었고, 그때 우리가 봤던 청소년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학교 교실이 그때 분출됐던 문화의 힘을 감당을 못해서, 요새 뭐 1994 보면 나오시죠. 막 노래, 팝송, 뭐 해서 그런 춤 이런 게 막 이제 이렇게 막 우리 사회에 막 등장하던 그런 힘들을 학교 교실이 감당하지 못해서 에너지는 넘치는데 어쩌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하자의 출발에는 탈학교 아이들은 문제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가 1번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문제적 존재가 아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확 그만뒀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때 하자에 있었던 교사들은 지금 생각하면 지금 대안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헌신이 없어요, 뭐 머릿속에. 왜냐하면 문화작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자는 뭘 했냐면은, 하자 교사들은 판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다, 우리는. 판을 돌리는. 그래서 지금도 하자 작업자들은 판돌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판돌들이 했던 거는 애들을 다 모아놓고 72시간, 3박 4일 밤새 잠도 안 자고 몰입하면서 작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개몽이 너무 싫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오, 간지나는데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오, 폼나,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는 애들이 뭐가 있었냐면, 어떤 애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 이겨 먹어보려고. 내가 선생이 3박 4일 새벽 나 체력 있으니까 나는 4박 5일 셀 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붙어오던 애들인데, 최근 몇 년 하자가 만난 애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학교에서. 학교를 나와 이러기가 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돼요. 하자에는 작업자학교랑 대안학교가 있어요. 24시간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봐요. 정말 그 아이의 인생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죠. 직업체험을 하는 애들 보통 150에서 200명이 한꺼번에 와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더 어리고 인식해요. 어쩔 수 없어요. 관광버스 4대로 왔다가 4시간 만에 가니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비랑 방석이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어쩌면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이 아이가 어떡하지 지금? 에너지가 없어진. 그래서 보니까 1990년대는 학교 교육이 문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항복하고 그 권위를 잃어버렸다면, 지금은 소비와 시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비와 방석이라 그러는 애들이 가장 주인 대접을 받는 건 게임의 영역이래요. 게임에서의 자부심, 그 안에 레벨이 올라갈 때의 자부심과 물건을 살 때, 이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교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 있죠. 독존. 네. 혼자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네. 타워팰리스의 금수저들이라든가 혹은 골드들,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살아도. 근데 사실 혼자 살아도 하자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30대 중반 결혼 안 한 당찬 여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당찬 여자들도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칠 것 없이 살아야 된다. 마음은 거칠 것 없이 살아야 되는 하자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 너무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당차게 35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60년 좀 얘기가 다른 것 같다. 그럼 뭐 다른 얘기를 시작해야 되나? 이게 뭐지? 그럼 물론 지금 말하는 아무 상관없는 저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 대부분은 그래서 혼자 살죠. 혼자. 그러니까 생존을 하거나 탈존을 하거나 이런 존재들의 특징은
혼자 뭐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사회를 말하는 걸로 각자 노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죠. 각자. 그러니까 요새 뭐 응답하라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을 얻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잃었던 것에 대한 향수 이런 거를 이제 이끌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도생은 이렇게 살아요. 리셋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대학교 오면은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버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지금 다 이걸로 하세요. 아시죠? 집안에서도 다 이걸로 하고 거의 다. 그러니까 버튼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한혜정 교수가 하자센터 이제 설립자시잖아요. 문화인류학과 교수니까 이런 수업을 많이 하는데 메일이 왔대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애한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조한혜정 교수가 되게 쿨하거든요. 그러든가 이렇게 이제 답신을 보내니까 그 다음 다시 메일이 왔대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심하게 했는데 저의 선택이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의 메일이 와서 그래 그럼 문화인류학과 수업이니 네가 왜 대학을 그만두겠다 그러는지 그런 거 공부 시간에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걔가 왜 대학을 그만두겠다 그러는지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스카이라 그러는 연대 식이 나온 토론이 붙은 거예요. 애들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대요. 연대 애들 중에 서울대 가려다 연대 온 애들은 서울대 쪽으로 지하철도 안 탄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물어봤대. 애들이 너 서울대 가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다. 자기는 얘가 재수해서 왔으니까 자기는 뭐 그런 건 아니다. 또 부모 중에 꼭 서울대 가야 된다고 너무 펄펄 뛰는 부모들도 많으니까 그거냐. 아니다. 우리 집은 그렇지 않다. 그럼 뭐냐? 너 뭐 실현당했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해줬냐? 그것도 아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재수를 하고 연대를 왔어요. 우리나라 재수학원이 거의 한 16시간씩 공부하나 봐요. 아침부터. 1년 내내 그렇게 공부해서 연대를 온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자기에 대한 선물로 놀았어요, 이 친구가. 잘 놀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학점을 받았어. 이거 가지고 안 돼. 1학년 학점을 받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 취업이 안 되겠는 거야. 얘가 생각한 거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공부다. 근데 이 학점을 없앨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학교를 다 해야 돼. 리셋해야 된다. 내 인생에서 내가 실패한 것들은 지워야 되는 거야. 리셋해야 돼. 그것이 이야기의 이유였던 거야. 내 인생에 이 학점을 남기면 안 돼. 취업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양태들, 그러니까 뭐냐면 실수하거나 뭐라 그러지? 과거를 생각해서 깔끔한 사람은 없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되돌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고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뭘 했지만 하지만 항상 후회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국정화 교과서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역사란 잘난 역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도 응시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자기가 가져온 세월들을 보듬으면서 나가는 게 삶이거든요. 근데 이 버튼 커뮤니케이션 세대들은 컴퓨터가 리셋하잖아요. 쫙 다 리셋하니까 지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지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충인 건 아시죠? 벌레들. 이건 뭐 새삼스럽지도 않은 기사예요. 직윤충, 기균충, 뭐 사회적 배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살기가 힘들지 않으면 넉넉해지거든요. 근데 같은 서울대를 들어왔어도 같은 연대를 들어왔어도 거기에서도 또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다시 점이는 거예요. 그 차별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흔히 사회에서 알려지는 토익, 토플 뭐 이런 스펙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한참 평준화 세대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런 성적이나 이런 거가 동일하다고 하니까 애들이 불안해진 거죠. 그럼 취업할 때 어떻게 차별을 두지? 내가 잘난 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럼 만들어야겠다. 토익 점수 이런 걸. 그래서 계속 만들면서 차별을 두는. 서울대 못 참는 거죠.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들어오고 막 이런 거를 못 참는. 그리고 이제는 그 벌레라는 말을 붙이는 게 이제 애들 데리고 식당에 와면 망출이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요, 내 옆에 애한테 그 충자를 붙이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붙이면 다 벌레인 거예요. 근데 서울대 친구들도 이런 거죠. 그래서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벌레랑 공부하는 본인은 뭐예요? 내 주변이 다 벌레면 내 주변이 다 벌레인 곳에 걔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대시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결국 내가 내 주변과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도 규정되고 나도 판단된다는 생각이 없이 내가 규정하면 되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맘충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헬이죠. 떠나자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충과 헬에 나가요. 충과 헬이라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근데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요새는 다시 헬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운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건 아시다시피 위간 베스트로 통칭되는 일베에서 한국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 헬존이란 말을 썼는데 일베를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들이 최초로 쓴 그 헬조선이란 단어는 갖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이 단어가 그 어떤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심정.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누구랑 얘기해도 사실 주변에서 얘기해보세요. 나 너무 짱짱하고 나 취업 먹고 사는 게 무슨 걱정이야 라든가 난 정말 걱정이 없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유치원부터 5, 60대까지 없어요. 그리고 불길한 얘기만 계속 들려요. 뭐냐면 저희 때 지금 평균 수명 85세인데 지금 40대들은 너희들은 평균 수명 100세가 될 거야. 이런 말 듣고 지금 20대는 재수없으면 너희 120세야.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가진 건 없는데 뭔가 내가 견뎌야 될 삶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또 역으로 지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악순환에 있는 이 세대는요 뭘까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 어떤 선택이야 이랬는데 사실 지금은 공교육과 학교 밖 교육, 공과 탈도 막 섞여요. 하자가 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듯이 그 교육청도, 서울교육청도 공에 대해서 고민해요. 공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게 뭐냐면요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 관할이 엄청 중요해요. 관할이. 그래서 학적 있으면 교육청 소속이고 서울에 얘만 들면 학적 있으면 교육청 소속이고 학적 없으면 서울시 소속이에요. 그냥 그걸로 나눠요. 근데 지금은 학적이 없지만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은 애들도 있고 학적은 있지만 정말 학교가 싫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대안교실도 생기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전환학교도 생기고 또 학교 바깥에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생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 경계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대안학교를 택한다거나 이런 그 공동체를 택하는 게 각자 도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우월한 선택이 아니라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선택 자체가 뭘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다, 지금이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막 여행하는 건데요. 사막 여행을 하다가 죽는 이유가 벌레에 물리거나 진해 같은 그런 벌레에 물려서 죽지는 않는데요. 목이 말라 죽는데요. 근데 물을 안 가져가서일까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죽는데 목이 말라 죽긴 한데 사막을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을 아주 충분히 가져가는데 사막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이 수분 증발이 너무 빨라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없어서 수분이 증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될 때 물을 못 마셔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하나는 걸음을 세서 500보에 물을 무조건 마신다. 500보에 또 물을 무조건 마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베테랑이어서 보폭이 일정하면 시간을 재서 그럴 때는 혼자 가면 굉장히 힘들겠죠. 사막에서 죽지 않는 건 저렇게 좀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되는 쉬고 물을 마셔야 되는 갈지는. 근데 지금 각자 도생의 시기는 너무 빨리 사회가 변하고 너무 빨리 위기의 요소들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수분이 없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저는 완전히 다른 구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상구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깨고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깨고 나오는 방법은 공존, 공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교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대안학교 초기에는 도대체 또 다른 삶이란 뭔가, 그러니까 성장을 달리한다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이런 되게 근본적인 고민에서 대안교육을 시작했다면 대안교육이 지금 거의 한 20년이 됐는데 그 중간에는 대안교육도 대안학교를 보내는 걸 정해. 어느 학교를 보낼래? 어느 학교가 좋아?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는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다시 탈존이나 각자 도생이 아니고 공생과 공존의 의미에서 다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어느 학교, 간디 그거 좋은 학교지 이거가 아니라 도대체 이 간디를 나온다는 게 이렇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런 공동체라는 게 뭔가 재수없으면 10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 이거에서 끝까지 노년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노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청년기를 암울하게 보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공존 공생의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자는 마을이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자가 마을이라는 고민을 하는 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스스로도 되게 좀 웃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아시다시피 하자는 대안학교야 이런 비장함이라기보다는 거의 간지를 보여주마. 내가 문화작업자들이 뭐 이런 센타고 죽돌이고 판돌이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자의 첫째 구호가 스스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자. 어떤 의미에서 하자의 최초의 구호는 각자 도생을 폼나게 해봐. 뭐 이런 메시지였는데 하자 센터가 왜 마을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시대에 마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할머니, 엄마, 딸이고 저희 3대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딸인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1933년생이시고요. 제가 63년생이고 우리 딸이 94년생이에요. 30년씩 이제 한 세대인 거죠. 각자의 마을이 다 달라요. 아시다시피 할머니의 마을은
눈 떴더니 있는 마을이에요. 고향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서 사는. 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함경도 영흥이신데요. 딸이 태어나면 무조건 아버지는 뒷마당에다 오동나무를 심었다. 그게 그냥 의례였다. 딸이 태어난 아버지는 뒷마당에 오동나무 심었고 그게 10년 년이 자라서 20년이 돼서 결혼할 때 그 나무를 잘라서 장을 짜줬다. 그게 그냥 늘. 그래서 20년 동안 그 집은 이사 안 갈 게 너무 당연한. 딸을 출가시킬 동안.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부러움받는 할아버지가 뭐냐면 그런 할아버지예요. 내 태어나서 남의 땅 안 나간다. 그 마을을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그 마을에 땅이 많아서 본인 땅에서만 사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가장 추앙되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은 남의 땅을 가장 많이 밟은 사람이 추앙되죠. 우리 꿈이 세계 일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대부분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란 그냥 고향인데 이 고향의 취약점은 뭐냐면 오로지 그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역사와 사회에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요